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 중종 임금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나선 젊은 선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연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늘 으뜸이었던 이연우는 25해를 한결같이 글 공부에만 매달려 온 총명한 청년이었지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는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너라. 이연우는 깊이 절하며 약속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바닷가에 이른 이연우는 배를 타면 한양까지 이틀이면 닿는다는 말을 듣고 작은 상선에 올랐습니다. 첫날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아갔으나 둘째 날 아침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높아지고 천둥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배는 종이배처럼 휘청거렸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차가운 바닷물이 이연우를 덮쳤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판자 조각을 붙잡았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이연우만이 홀로 망망대해에 남겨졌습니다. 밤새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힘이 다해 의식을 잃어가던 그의 눈에 달빛 아래 어렴풋이 떠오르는 섬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먹구름 사이로 달빛은 유독 그 섬만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아침,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하였습니다. 소양은 평소처럼 광주리를 들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에 쓸려온 조개와 미역을 줍는 것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었지요. 발그스름한 햇살이 모래사장을 물들이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양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나무 조각들 사이로 사람 모양의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설마, 소양은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젖은 도포를 입은 젊은 남자가 의식을 잃고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양은 뒤로 물러서려 하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소양은 용기를 내어 남자를 바위 그늘로 끌고 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이 들 것이 뻔하였습니다. 망설이던 소양의 손이 도포 자락을 걷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젖은 비단 도포를 벗기고 그 안의 옷들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거치자 소양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만히 살피는데 그때 남자가 신음을 내며 꿈틀하더니 소양의 팔을 덥석 잡아당겼습니다. 소양은 균형을 잃고 그만 남자의 위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두 몸이 맞닿는 순간 이상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위 그늘 속에서 소양은 두려움과 알 수 없는 이끌림 사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남자의 온기는 마치 자석처럼 소양을 붙들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봄날 아침 파도 소리에 묻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소양은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여미고 남자에게도 옷을 입혔습니다. 어떡하지? 월령 언니가 알면 큰일 나는데. 처녀도에서 남자는 금기였습니다. 남자가 발을 딛는 순간 섬이 바다에 잠긴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이 새겨온 가르침이었습니다. 소양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숨겨야 해. 소양은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 폐가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노진주 할머니가 처음 섬에 왔을 때 살았다는 그 집 말입니다. 소양은 비틀거리면서도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남자의 숨결이 소양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폐가에 도착한 소양은 먼지 쌓인 방을 대강 정리하고 남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이불과 물과 음식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밤이 되어 폐가로 돌아오니 남자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해변에서의 일을 어렴풋이 떠올렸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연호라 하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 폭풍을 만났소이다. 미안하오. 정신이 없어 실례를 하였소이다. 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당신을 숨기는 것이 먼저예요. 그날부터 소양은 매일 밤 몰래 폐가를 찾았습니다.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연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섬의 사정을 캐물었고 소양은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이 섬에는 지금 83명의 여인들이 살고 있어요. 5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고 각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원로회를 이루지요. 그리고 원로회를 이끄는 이가 도주 원령 언니예요. 이연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를 그리 경계하는 것이요? 정말 저주 때문이요. 소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섬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에요. 무녀옥선 어른이 관장하시는 금기이지요. 옛날부터 전해지기를 남자가 이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바다의 여신이 노하여 섬이 물에 잠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연호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저주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발을 디뎠는데 섬은 멀쩡하지 않소이까? 소양은 대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옳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이연호가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소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만 명이 오가는 시장, 금빛으로 빛나는 궁궐, 전국에서 모여드는 선비들. 소양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넓군요. 우리 섬은 너무 작아요. 이연호는 소양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섬은 마치 낙원 같으면서도 동시에 감옥 같구나.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쥔 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녀도 중심 마을 언덕 위 다른 집들보다 크고 단아한 집에서 원령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감각을 지녔던 원령은 섬의 모든 변화를 몸으로 먼저 느꼈지요.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어. 조력자 나비를 불러 즉시 섬 전체를 수색하라 이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옥선이 들어왔습니다. 흰 무복의 머리를 높이 올린 늙은 무녀였습니다. 옥선은 언제나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도주님, 제가 간밤에 점을 쳐보았습니다. 옥선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였습니다. 이미 남자의 발이 이 섬을 밟았습니다. 빨리 찾아 없애지 않으면 바다의 여신이 노하실 것입니다. 원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옥선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지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주님. 그 말을 남기고 옥선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원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래전 17살의 자신을 핥히고 간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을까요? 원령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뒤편에는 저주에 대한 공포가 아닌 훨씬 깊고 오래된 상처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양은 평소처럼 광주리에 조개를 담은 척하며 그 밑에 음식을 숨겨 폐가로 향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색대와 마주쳤지요. 앞장선 이는 나비였습니다. 소양,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소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조개 줍다가 약초도 좀 캤어요. 할머니 다리가 아프다 하셔서요. 나비는 소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요즘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아졌네. 소양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수색대원이 나비를 불렀고 나비는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다 말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소향아, 나는 내 눈빛을 알아. 조심해. 그날 밤 소향은 폐가로 달려가 이연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수색대가 내일이면 이 근처까지 올 거예요.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이연호는 어둠 속에서 소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유독 가깝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연호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데 나는 그저 숨어만 있으니 면목이 없소이다. 소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들키지만 마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소향은 결심하였습니다. 노진주 할머니를 찾아가야 해요. 할머니는 이 섬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혹시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연호가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소이까? 소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험하지요. 하지만 저도 진실이 궁금해요. 소향은 이연호에게 여인의 옷을 입히고 얼굴에 너울을 씌웠습니다. 가까이 가면 금방 들키겠지만 어둠 속에서라면 버텨볼 만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의 어둠을 틈타 마을 가장자리 작은 언덕 위 노진주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소향이 살며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향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흰머리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진주는 주름진 얼굴에 총명한 눈빛을 지닌 분이었지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눈 많은 젊은이처럼 형형하였습니다. 노진주의 시선이 이연우에게 향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자로구나. 이연우는 놀랐습니다. 거의 완벽한 변장이라 생각하였는데 노진주는 한눈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사정을 털어놓자 노진주는 한동안 말없이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달의 동굴을 찾아라. 이 섬의 진짜 역사가 그 안에 있다. 소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 노진주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 달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습니다. 단, 옥선이 알아채기 전에. 다음 날 오후, 소양이 폐가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폐가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대였습니다. 나비가 대원들을 이끌고 폐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양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달려가 나비 앞에 섰습니다. 나비 언니, 여기는 오래된 폐가라 위험해요. 나비는 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와 있는 거야. 소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대원 하나가 폐가 쪽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비 언니, 서쪽 숲에서 수상한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나비의 시선이 폐가에서 서쪽 숲으로 옮겨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나비가 대원들을 이끌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소양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색대가 사라지자마자 폐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연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다 들었소이다. 이곳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양이 말하였습니다. 달의 동굴을 찾아야 해요. 오늘 밤 가요. 보름달이 뜨려면 아직 며칠이 더 남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양은 어릴 적 할머니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섬 북쪽 끝 큰 바위 뒤에 숨겨진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연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봅시다. 여기 있다가는 어차피 발각될 것이오. 북쪽 해안은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바위 사이를 헤집으며 나아갔습니다. 이연호가 바위 그림자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저쪽이요. 달빛이 특정 각도로 꺾이는 곳. 큰 바위 뒤편에 사람 하나 겨우 드나들 만한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연호가 가져온 촛불을 밝히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벽면 가득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어울려 살며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평화로운 섬의 모습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왕관을 쓴 자가 탄 배가 섬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처참하였습니다. 소양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살아남은 여인들이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 거대한 파도가 일어 왕의 배들을 집어삼키는 장면, 그리고 여인들만 남은 섬에서 서로 손을 잡고 섬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벽화 부분이 이상하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긁어낸 듯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연호가 촛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희미하게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녀가 손을 맞잡고 그 위로 태양과 달이 함께 뜨는 그림이었습니다. 소양이 속삭였습니다. 누가 지운 걸까요? 이연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벽 구석에 놓인 낡은 두루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순수한 영혼이 발을 디딜 때 이 섬은 비로소 온전해지리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읽은 이연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뭔가 이상하오. 이 글씨체가 벽화의 다른 부분과 다르오. 마치 나중에 누군가 따로 덧붙인 것 같소. 소양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지워진 것도 수상해요. 두 사람은 동굴 안쪽을 더 깊이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쪽으로 좁은 통로를 따라가자 작은 공간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재단처럼 생긴 돌 위에 오래된 함이 놓여 있었지요. 이연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문서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던 이연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소양이 곁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수십 년에 걸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의 동굴 마지막 벽화를 긁어내고 예언을 저주로 바꿔치기 한 자의 손길.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각각 관아에 보낸 밀서였습니다. 이 섬의 위치와 여인들의 수, 섬에서 나는 것들을 낱낱이 적어보낸 글이었습니다. 그 끝에 적힌 이름이 소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양은 손이 떨렸습니다. 옥선이었습니다. 이연호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옥선이 이 섬의 진짜 역사를 지웠소이다. 저주 이야기로 여인들을 올가매고 권력을 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섬을 팔아넘기려 하였소. 소양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두려워하던 금기가 그분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니. 두 사람이 문서를 챙겨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빛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입구를 막아선 것은 원령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색 대원들이 활과 창을 들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옥선도 원령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띤 채였지요. 소양, 너는 우리를 배신한 것이냐? 원령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양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령 언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원령의 눈이 이연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당신이 저주를 가져온 남자로군. 이연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오이다. 폭풍에 표류하여 우연히 닿았을 뿐이오이다. 그때 수색대원들의 시선이 동굴 벽화로 쏠렸습니다. 저게 뭐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았다고. 저 지워진 부분은 또 뭐야? 대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옥선이 재빠르게 원령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도주님, 어서 이 동굴을 비워야 합니다. 저 그림들은 오래된 거짓이옵니다. 원령이 손을 들어 대원들을 제지하였습니다. 모두 나가시오. 이 동굴은 금지된 곳이오.
그리고 이연호를 가리켰습니다. 저 자를 마을로 끌고 가시오. 내일 아침 재판을 열겠소. 대원들이 이연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연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품 안의 문서를 단단히 챙겨 넣으시오. 소양은 그 눈빛의 뜻을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선의 눈이 소양의 품 쪽으로 향하였지만 이미 소양은 문서를 치맛자락 깊이 감추고 난 뒤였습니다. 마을 중앙의 창고를 개조한 감옥의 이연호가 같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연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의 동굴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옥선의 밀서, 지워진 벽화, 그리고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 내일 재판에서 이 진실을 어떻게 펼쳐놓을 것인가. 이연호는 밤새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소양은 자신의 방에 앉아 품 안의 문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내일 광장에서 꺼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옥선은 이 섬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무녀였습니다. 그 권위에 맞서는 것은 소양 혼자로는 벅찬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연호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소양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해야 해. 그때 창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소양의 방 안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소양아, 나는 내 편이야. 소양은 눈이 커졌습니다. 나비가 계속하였습니다. 나도 달의 동굴 벽화를 봤어.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거든. 그리고 옥선 어른이 대원들 입을 막으려 하는 걸 봤어. 소양은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치맛자락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내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벽녘, 소양은 나비와 헤어져 노진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월령 언니가 왜 그토록 남자를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노진주는 촛불 앞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월령이 17살이던 때의 일이다. 그 해 봄, 석파의 배에 해랑이라는 젊은이가 처음으로 함께 왔습니다. 20살 남짓의 잘생긴 청년이었지요. 배 안에만 머물러야 했지만 해랑은 몰래 섬에 상륙하였고 월령과 마주쳤습니다. 노진주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빠졌다. 해랑이 섬에 머무는 한 달 동안 둘은 몰래 만났지. 월령은 그에게 섬의 비밀을 조금씩 털어놓았고 해랑은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월령은 그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랑이 떠나기 전날 밤 월령은 그의 짐 속에서 조정의 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랑은 이 섬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파견된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배에 군사를 숨겨두고 섬을 점령하려 하였습니다. 월령은 마을에 경고하였고 해랑은 붙잡혔습니다. 석파가 그를 데리고 떠난 뒤 월령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소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었군요. 노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월령이 남자를 경계하는 것은 저주 때문이 아니다. 또 다른 배신이 두려운 것이지. 소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령 언니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 재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 중앙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섬의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원로회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고 월령이 그 중앙에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연호가 대원들에게 이끌려 광장 앞에 세워졌습니다. 옥선은 원로회 어른들 곁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이연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월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 섬의 가장 신성한 법을 어겼소이다. 남자의 발이 이 섬을 밟는 순간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게 되오이다. 군중 사이에서 불안한 소리가 일었습니다. 옥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수장시켜야 합니다. 여신의 노여움이 이미 시작되었소이다. 이연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소이까? 월령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호는 모든 사람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달의 동굴에는 이 섬의 진짜 역사가 새겨져 있소이다. 여러분이 믿어온 저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소이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였소이다. 옥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오이다. 이 남자가 여러분을 속이려 하오이다. 바로 그 순간 군중 사이를 가르며 노진주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월령아,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노진주가 이연우 곁에 섰습니다. 이 젊은이의 말이 맞다. 달의 동굴에 새겨진 예언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저주로 바꿔치기 한 자가 있다. 노진주의 눈이 천천히 옥선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옥선에게 쏠렸습니다. 옥선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소양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에는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것을 보세요. 소양이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달의 동굴 깊은 곳에서 찾아낸 문서요입니다. 소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년에 걸쳐 달의 동굴 마지막 벽화를 지우고 예언을 저주로 바꿔치기 한 기록이 담겨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위치와 여인들의 수를 바깥 관아에 팔아넘기려 한 밀서도 있사옵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원로회 어른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른의 눈이 옥선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옥선은 태연한 척하였습니다. 그것은 저 남자가 꾸며낸 거짓이오이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어제 동굴에서 대원들이 벽화를 보려 하자 옥선 어른이 가장 먼저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나온 뒤 대원들에게 입을 다물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옥선 어른이 소양 낭자의 품을 유심히 살피던 것을요. 여인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수십 년간 금기로 섬을 지배하고 그 그늘 아래 바깥 세력과 내통한 배신. 옥선은 끝까지 발뺌하였지만 문서와 증언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월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월령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옥선, 이 섬에서 영원히 추방하오이다. 그 선언이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옥선은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무릎을 꺾었습니다. 대원들이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여인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그렇게 처녀도를 떠났습니다. 옥선이 떠난 광장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해안 쪽에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흰 수염에 건장한 몸집의 늙은 상인, 석파였습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였지요. 석파는 광장에 모인 여인들을 둘러보더니 월령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소이다. 모두들 들어주시겠소이까? 석파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섬에 온 것은 40년 전이오이다. 지금 이 젊은이처럼 폭풍에 표류하여 닿았지요. 그때 이 섬을 이끌던 이가 노진주 어르신이었소이다. 어르신은 나를 죽이는 대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 임무를 주셨지요. 매년 봄 이 섬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고 바깥 소식을 전하라고. 광장의 여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석파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섬의 진짜 역사를 말씀드리겠소이다. 200년 전 조선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실의 여인들이 이곳으로 피신해 왔소이다. 후궁들과 궁녀들이었습니다.
반란군에게 쫓기다 이 외딴 섬에 숨어들었지요. 당시 섬에 살던 이들이 그들을 받아들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소이다. 원로회 어른 하나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석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이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소이다. 광장의 경이로움과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연호가 석파 곁에 섰습니다. 남자를 향한 금기는 그때 생겨난 것이오이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 남자들이었고 배신당한 기억이 그 두려움을 만들어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수십 년간 권력으로 이용한 자가 있었소이다. 여인들의 눈이 옥선이 떠난 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원령이 이연호와 소양을 따로 불렀습니다. 셋이 마주 앉은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원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원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감추어온 이야기가 있소이다. 원령은 해랑의 이야기를 스스로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간간히 흔들렸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7살의 나는 그를 믿었소이다. 섬의 비밀을 나누었고 함께 떠나려 하였소이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꾸며진 일이었지요.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 다짐하였소이다. 그리고 그 다짐이 이 섬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고 믿었소이다. 소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원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원령을 안았습니다. 원령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천천히 힘이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양, 낭자,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소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언니, 이제 내려놓아도 돼요? 한참 뒤 원령이 눈물을 닦고 이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또 다른 해랑이 아닐까 두려웠소이다. 이연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었소이다. 저는 그것을 탓하지 않소이다. 원령은 잠시 이연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섬의 문을 처음으로 열겠소이다. 원한다면 머물러도 좋소이다. 이연호는 두 손으로 원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이다, 도주님. 그날 오후 석파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군. 이 계절에 이런 구름이라니. 석파는 서둘러 원령을 찾아갔습니다. 큰 폭풍이 오고 있소이다. 아마도 태풍인 것 같소이다. 원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섬 전체의 소식이 퍼지자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짐을 꾸렸고 어떤 이들은 바다를 향해 엎드려 빌었습니다. 남자가 온 탓이에요. 저주가 실현되고 있어요. 공포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연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오이다. 계절성 태풍이오이다. 한양을 떠나기 전 노선장에게서 들은 바, 최근 바다의 흐름이 바뀌면서 태풍의 길도 달라지고 있다 하였소이다. 석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항해 중에 그 변화를 느꼈소이다. 이런 폭풍은 전에도 있었소이다. 원령이 이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이까? 이연호가 대답하였습니다. 함께 대비하면 되오이다. 이연호는 팔을 걷었습니다. 집의 기둥을 밧줄로 단단히 묶으시오이다. 지붕에는 무거운 돌을 올려두시오이다. 바람이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오이다. 마을 중앙에 모두가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겠소이다. 원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모두 이연호 도령의 말을 따르시오이다. 원령이 앞장서자 여인들이 하나둘 동참하였습니다. 삽시간에 섬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였습니다. 해안가 마을에 노인 하나가 홀로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대피소로 오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연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겠소이다. 월령이 말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하오이다. 이연호는 단호하였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하오이다. 소양이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요. 할머니 집을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묶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람은 몸을 날려버릴 듯거세였고 빗줄기는 살갗을 때렸습니다. 소양이 앞장서고 이연호가 뒤에서 받쳐가며 두 사람은 기어이 노인의 집에 닿았습니다. 이연호가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소양이 밧줄을 붙잡으며 길을 이끌었습니다. 대피소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고 여인들이 일제히 환호하였습니다. 월령도 앞으로 나아가 두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섬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연호의 방법대로 대비한 덕분이었지요. 여인들이 이연호를 둘러싸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월령이 모든 이들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분은 저주를 가져온 자가 아니오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이 섬을 구한 분이오이다. 박수와 환호가 섬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파의 배가 떠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습니다. 이연호와 소양은 처음 만났던 그 해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바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음 소양이 이연호를 발견하였던 그 모래사장이었지요. 파도가 두 사람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연호가 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이까? 과거 시험을 마치고 반드시 이 섬으로 돌아오겠소이다. 소양은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섬을 벗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연호의 손이 따뜻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바위 그늘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깔렸습니다. 이연호가 소양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소양 낭자,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운명을 느꼈소이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오이다. 소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도령님.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섬의 금기가 진실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가만히 맞닿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연호의 손길이 소양의 어깨를 감쌌고 소양은 그 온기 속으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봄날 아침 파도 소리에 묻혀 처음 하나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파도가 그들의 사랑을 노래하였고 별들이 그 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가 되었고 달빛은 그 위를 고요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처녀도 해변에 돛을 단 배 한 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해안에 모인 여인들이 손을 이마에 얹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배가 가까워지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이연호와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소양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월령이 해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소이다. 축하하오이다. 이연호가 깊이 절하였습니다. 도주님 덕분이오이다. 약속대로 돌아왔소이다. 노진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연호가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셨소이까? 노진주가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나비가 소양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은 어땠어? 소양이 웃었습니다. 정말 넓고 놀라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소양은 나비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나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소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세 개의 피를 가진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나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해변 전체로 퍼졌습니다. 월령이 소양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하였지만 결국 눈가가 부러졌습니다. 정말 잘 돌아왔다. 그날 밤 처녀도에서는 200년 만에 가장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였으며 횃불이 섬 전체를 밝혔습니다. 이연호는 월령과 원로의 어른들과 마주 앉아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하였고, 앞으로 이 섬이 세상과 조심스럽게 교류를 시작할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은 밤, 이연호와 소양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해변이었습니다. 달빛이 변함없이 바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양이 이연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 달빛을 보겠지요. 이연호가 소양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렇소이다. 두 세계를 잇는 아이로 자랄 것이오이다. 200년간 봉인되어 있던 처녀도에 마침내 태양과 달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주라 믿었던 것이 예언이었고 두려움이라 여겼던 것이 기다림이었습니다. 표류한 선비 하나가 가져온 것은 재앙이 아니라 200년 만의 봄이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그 해변을 적시었고 달빛은 두 사람을 고요히 감싸 안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녀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200년의 금기를 깨뜨린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